농구 코트 2개 크기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기술의 정점이죠. 하지만 그 거인은 손바닥만한 기계가 200초 만에 해낸 일을 하기 위해 꼬박 만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균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계는 우리 우주가 제공할 수 없는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 53개의 큐비트가 이 믿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00큐비트 시스템에 필요한 계산 공간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총 원자의 수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기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이 우리 우주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일까요? 이 불가능한 기술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에 당신도 흥분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에 참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곧 현실의 장막을 걷어 올릴 테니까요. 시작합니다. 2019년 10월 한 기계가 불가능해야만 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차갑게 냉각된 방 안에 서 있었죠. 단 200초 만에 수학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숫자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산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클래식 슈퍼컴퓨터였던 서밋에서 수행했다면 꼬박 만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계는 IBM이 제작했습니다. 농구 코트 2개 크기의 방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 시간이 아닙니다. 만일도 아닙니다. 무려 만년입니다. 이 시간은 기록된 인류 역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농업의 발명과 지금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사이의 간격보다도 더 깁니다. 따라서 샹들리의 크기에 그 기계가 해낸 일은 믿을 수 없었다. 기계의 온도는 우주 공간보다도 더 차가운 수준인 절대 영도보다 단일 % 높은 15 밀리켈빈까지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3분 20초 만에 지구 전체의 모든 클래식 컴퓨터 성능을 합쳐 인류 역사 내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계밖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연히 뒤따랐어야 할 질문을 던지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새로운 공학적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현실 그 자체의 경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산을 어디서 했는가?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따라갑니다.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그것도 다룰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는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디서?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을 논리적인 결론까지 따라가다 보면 당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우주의 본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낄 만큼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이 기계의 이름은 시카모어였습니다. 구글의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내부에는 53개의 큐비트가 있었습니다. 큐비트는 지금까지 당신이 사용해온 모든 클래식 컴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이진 비트의 양자적 대응물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비트는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에 존재합니다. 연기거나 1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이 하는 모든 계산 저장하는 모든 사진,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0과 1의 연속으로 암호화됩니다. 이 배열들은 초당 수십억 번의 연산 속도로 논리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큐비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큐비트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중첩이라고 합니다. 큐비트가 측정되는 순간까지 동시에 모든 가능한 값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측정이 되면 중첩은 붕괴됩니다.
큐비트는 0 또는 1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첩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기기도 그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 우주가 아직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둘 다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확률에 대해 생각하는 편리한 방법도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작동상으로 둘 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강력하다는 단어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속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스포츠카가 세단의 더 빠른 버전인 것처럼 클래식 컴퓨터의 더 빠른 버전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클래식 컴퓨터는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죠. 정답을 찾을 때까지 잠재적인 답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어떤 클래식 기계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모든 가능한 답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시스템에 추가되는 모든 큐비트는 기계가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수를 2배로 늘립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큐비트는 동시에 1024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개의 큐비트는 100만 개 이상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30개의 큐비트는 10억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시카모어 프로세서에 있는 53개의 큐비트는 동시에 약 9천조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9 뒤에 연기 15개 붙는 숫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동시 계산 경로입니다. 바로 여기서 어디서? 라는 질문이 불가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3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면 그것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는 2의 300제곱입니다. 이 숫자를 쓰면 약 90자리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총 원자의 수보다도 더 큽니다. 지금까지 발견되거나 지도에 표시되거나 이론화된 모든 은하의 모든 별에 있는 모든 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300큐비트 기계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계산 공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계산을 단 하나의 우주 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물리적 공간이 없습니다. 충분한 입자가 없습니다. 충분한 빈 공간이 없습니다. 충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물리적 자원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수입니다. 만약 기계가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보다 더 많은 계산 상태를 필요로 한다면 그 계산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없는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작동합니다.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검증되고 반복 가능하며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발표되고 양자 이론의 예측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을 내놓습니다. 기계는 우리 우주에 없는 자원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어떤 계산이 우주 자체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자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현대 물리학의 심장부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지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수수께끼입니다. 기계의 성공은 우리에게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한지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료들과 장비로 둘러싸인 정부 연구소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자택에서 밤에 홀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사실상 이 모든 기술의 기초를 닦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도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사실상 이 모든 기술의 기초를 닦고 아직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그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시카모어 프로세서가 양자 우월성을 보여주기 꼭 34년 전인 1985년, 간츠 도이치는 런던 왕립학회 회보의 논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논문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숫자를 더 빨리 소인수분해야 하는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호를 해독하거나 분자를 시뮬레이션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철학적으로 보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원리적으로 우주의 모든 물리적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물리적 기계가 존재하는가? 그것을 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물리 법칙을 운영체제로 사용하여 1대1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도이치의 대답은 단호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클래식 컴퓨터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느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큰 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컴퓨터는 단일한 물리적 현실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일한 물리적 현실은 충분한 자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수행하는 계산은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용량을 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추가적인 계산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도이치가 1985년 그 논문에서 명백히 밝힌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산은 현실의 여러 버전들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도이치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인류 역사상 작동하기 위해 평행세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최초의 장치였습니다. 평행세계. 이 표현은 과학소설처럼 들립니다. 물리학술지가 아니라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말이죠. 하지만 도이치는 과학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고 동료 심사를 거쳤으며 수학적으로 정립된 물리학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그가 묘사한 이론적 구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양자 컴퓨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행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약 양자역학이 옳다면 60년간의 실험적 증거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계산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유일하게 일관된 설명은 양자 간섭이라는 과정을 통해 동시에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여러 현실의 인스턴스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잘못된 계산 경로는 서로를 상쇄합니다. 올바른 경로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답은 여러 현실의 물리학을 계산 자원으로 사용한 후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기계는 모든 답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답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올바른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평행, 계산들의 간섭 패턴으로부터 나타나는 조건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 즉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은 사실 도이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자신의 수학이 수조 달러 규모 기술의 기반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죽은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휴 에버렛 3세였습니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했을 때 그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은 양자 시스템이 측정되어 여러 상태의 중첩에서 단일한 결과로 붕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지를 칩니다. 각각의 가능한 결과는 우주의 고유한 버전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고양이는 한 가지에서 살아있고 다른 가지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똑같이 현실적입니다. 붕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증식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였고 수십 년간 양자역학을 지배해온 코펜하겐 해석의 창시자인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자, 에버렛의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과학계도 보어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자, 에버렛의 논문은 통과되었지만 그의 해석은 기껏해야 기이한 것, 최악의 경우에는 망신거리로 여겨졌습니다. 학위를 받은 직후 그는 학술 물리학을 그만두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핵무기 목표 설정 전략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을 했습니다.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사망률을 계산했습니다.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행정부의 수소폭탄 배치 시스템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자녀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982년 51세의 나이로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일스라는 록밴드의 리드싱어가 될 그의 아들 마크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발언에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손을 댄 순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에버렛의 유해는 화장되었고 재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특정 물리적 구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한 가지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딸 엘리자베스는 199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다른 우주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어가 1957년에 거부했던 다세계 해석은 이제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양자 컴퓨터가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선도적인 이론적 틀이 되었습니다. 단일 우주에 들어맞지 않는 계산이 에버렛이 옳았기 때문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다른 가지들이 있고 도이치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물리학계가 30년 동안 거부했던 아이디어가 공학적 필연이 되었습니다. 기계들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연구실의 모든 냉각실에 있는 모든 양자 컴퓨터는 스스로의 유골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를 원했던, 기여하고자 했던 분야로부터 잊혀졌지만 이제 기술이 그의 옳음을 증명했기에 기억되는 한 남자의 수학에 대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관찰할 수도, 방문할 수도, 사진 찍을 수도 없는 곳에서 계산 자원을 끌어와 현실의 평행 버전에 손을 뻗어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당신이 평행 우주를 믿든 믿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동하고 답을 내놓으며 그 답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학계에는 항상 반론이 존재합니다. 구글의 만년 예측이 옳다고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는 이 주장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자신들의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이 이해 제기는 단지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새롭고 기묘한 기술의 한계와 진정한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한 투쟁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주장을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시험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 대기업 IBM은 바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글의 만년 주장에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서밋 슈퍼컴퓨터가 올바른 알고리즘과 충분한 디스크 저장 공간만 있다면 같은 계산을 2.5일 만에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만년에 비하면 믿을 수 없는 단축이었습니다. 구글은 이 수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반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 반론조차 얼마나 무의미해지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2.51과 200초의 차이는 여전히 1000배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거대한 격차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시카모어가 푼 문제는 특별히 양자 기계에게는 쉽고 클래식 기계에게는 어렵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명이었습니다. 양자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문제가 더 일반화됨에 따라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추가되는 모든 큐비트는 계산 공간을 2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매번 2배가 될 때마다 그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것은 저절로 평탄해지는 곡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끝을 볼 수 없는 지수적인 궤도에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궤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보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증거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 12월, IBM은 콘도르라는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1121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19년에 구글의 시카모어는 단 53개의 큐비트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선두 프로세서의 큐비트 수가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성장 속도는 대부분의 양자 컴퓨팅 연구자들이 2015년에 했던 예측조차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속도처럼 보였습니다. 지수적 기술의 역사는 곡선의 후반부를 과소평가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음 2배를 예측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서 15번째 2배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데는 끔찍하게 못합니다. 53큐비트에서 15번 2배가 되면 약 170만 큐비트가 됩니다. 대부분의 추정치는 현대 인터넷을 보호하는 암호화를 깨는데 필요한 임계치를 오류 수정 요구 사항에 따라 100만에서 40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기준점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기준점들은 데이터 포인트가 쌓임에 따라 정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더 큰 무언가 사이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힘을 얻는 무언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며 현대 세계의 설계자들이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예측하지 못했던 문턱에 다가서는 무언가. 하지만 이 모든 발전이 드러내는 가장 심오한 질문은 암호화나 계산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계가 작동한다면, 그리고 네,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유일하게 일관된 설명이 우주의 평행 버전에서 자원을 빌려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평행 버전들은 진짜입니다. 이론적으로 진짜가 아닙니다. 유용하게 진짜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진짜인 것처럼 진짜입니다. 그 위에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세울 만큼 진짜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진짜라면 당신은 당신 삶의 단 하나의 버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가지 중 단 하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각은 적어도 이 가지만큼이나 물리적으로 현실적입니다. 각각은 시간의 시작, 이래로 발생한 모든 양자적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한 당신의 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강력한 기계들의 공학적 사양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현실은 이야기의 한 겹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물리학자가 이 양자적 기묘함을 폭로하기 위해 나섰을 때 그는 사실 그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 새로운 기술의 기본 작동 원리를 가장 유명한 비유로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1935년 젤리차움 어윈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에 대한
최종적인 반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글을 쓰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는 이론에 기여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은 10년 이상 동안 실험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행동을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자의 안정성을, 금속의 전도성을 예측했습니다. 모든 실험이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모든 측정이 그 방정식과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르에딩거는 그 핵심 주장 중 하나를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입자는 누군가 그것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상태를 갖지 않는다. 측정 전에는 동시에 모든 가능한 상태의 중첩 상태에 존재한다. 확률적으로 이 상태 또는 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모든 상태에 있습니다. 측정 행위는 미리 존재하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창조합니다. 슈레딩거는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터무니없음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설계된 사고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강철 상자 안에 갇힌 고양이를 상상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물질의 단 하나의 원자가 1시간 내에 붕괴하면 감지기가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독약병을 깨고 고양이를 죽입니다. 만약 원자가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남습니다. 양자역학은 관찰될 때까지 방사성 원자가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의 중첩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슈레딩거는 누군가 상자를 열 때까지 고양이는 동시에 살아있으면서도 죽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귀류법, 즉 어떤 명제가 너무나 비논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명제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논리적 논증이 되기를 의도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고양이.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물리학계는 그 주장을 흡수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슈레딩거가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을 옹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죽은 고양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모든 실험, 그들이 한 모든 측정, 그들이 시험한 모든 예측이 양자역학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큐비트가 정말로 동시에 두 상태 모두 존재한다면 측정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기도 그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 상자가 닫혀 있을 때, 우주 자체가 아직 명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질문과 결과 사이에 그 빈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양자 세계와 우리의 고전 세계를 구분하는 바로 그 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벽의 이름은,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양자 세계와 우리의 고전 세계를 구분하는 바로 그 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벽의 이름은 결어근남 또는 비간섭성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를 보지 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난 40년간 물리학이 도달한 답은 양자역학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적인 설명이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충격적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진짜입니다. 측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산은 물리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숨겨진 이유, 즉 우리 주변 세계가 왜 안정적이고 확정적이며 고전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중첩이 수학적 속임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어근남이라는 과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어근남은 다른 가능성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단지 감출 뿐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만든 물리학자는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던 보이치에흐 주렉이었습니다. 1970년대 하인츠 디터제의 초기 견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는 양자역학에 따라 세상이 왜 고전적으로 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명확하고 물리적으로 엄밀한 답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양자 시스템은 오직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을 때만 중첩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여러 가능성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단 하나의 입자와라도 상호작용하는 순간 중첩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의식의 작용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주변 세계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커피잔은 양자 시스템입니다. 원자로 만들어졌고 원자들은 양자역학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당신의 커피잔은 책상 위와 동시에 바닥에 있는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초 수조계의 입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분자들이 표면에 부딪힙니다. 방의 불빛에서 온 광자들이 그것을 때립니다. 책상의 열적 진동이 그것을 통과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작은 양자 정보 조각을 앗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상호작용은 잔을 주변에 다른 입자와 얽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중첩은 사라집니다. 커피잔의 양자 상태는 결어근남을 겪습니다. 명확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고전적이 됩니다. 당신의 커피잔에 대해 이 과정은 약 1조 분의 1, 초의 1조 분의 1 초 만에 일어납니다. 결어근남은 일상적인 물체의 규모에서는 사실상 순간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커피잔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본 적이 없는 이유입니다. 양자역학이 커피잔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용됩니다. 하지만 결어근남이 중첩을 너무나 빨리 파괴해서 마치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고전 세계, 즉 명확한 위치와 명확한 속성을 가진 명확한 물체들의 세계는 근본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 현실이 결어근남 작업을 마친 후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표면입니다. 그 아래의 양자 중첩은 깊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와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큐비트를 그것으로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중첩 상태로 유지하려면 그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고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어떤 떠돌이, 광자도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진동도 그것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열적 요동도 그것에 스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글과 IBM 같은 회사들이 만든 기계들이 심우주의 진공보다 더 차가운 온도, 즉 절대 영도보다 약 1% 높은 15mK 냉각되는 이유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거의 모든 열적 운동이 멈춥니다. 기계 안의 입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한 가장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큐비트들은 중첩을 유지하며 어떤 클래식 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는 계산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오래 버팁니다. 양자 계산의 모든 공학적 어려움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계산을 답을 얻을 때까지 우주로부터 충분히 오랫동안 숨겨두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극저온 시스템, 모든 전자기 차폐, 모든 진공실, 모든 진동 차단 플랫폼은 지구상의 모든 양자 계산 연구소에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환경이 계산이 끝나기 전에 큐비트를 엿보는 것을 막기 위해. 왜냐하면 환경이 엿보는 순간
주변 세계의 단 하나의 입자가 큐비트와 상호작용하여 단 하나의 비트의 양자 정보라도 빼앗아가는 순간 중첩은 붕괴됩니다. 계산은 망가집니다. 답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도이치의 평행 세계에 대한 주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은 큐비트가 중첩 상태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 우주의 어떤 기기도 그것들을 관찰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침내 큐비트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답들은 완전히 고립된 벽 뒤에서 고전 현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큐비트들이 모든 가능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며 그 모든 상태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영역에서 일어난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양자역학의 전통적인 견해인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측정이 이루어질 때 다른 계산 경로들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들은 확률이었고 측정 행위가 하나의 결과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에버렛의 견해인 다세계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계산 경로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다른 가지들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겨뤄근 남은 이 가지들이 서로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과정입니다. 벽이 세워지고 가지들이 갈라집니다. 모든 관찰자는 단일하고 명확하며 고전적인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다른 가지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현실이며 여전히 답을 생성한 계산 작업을 담고 있습니다. 양자 계산은 우리에게 이 선택지를 남깁니다. 기계가 마법으로 작동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원으로 계산을 하거나 또는 기계가 물리학으로 작동하여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기계가 정확한 답을 내놓을 때마다 그 현실성이 입증되는 곳에 존재하는 자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신 보여준 것은 세상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역설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정의입니다. 현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계들은 현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일이 1935년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강구조화되어 있으며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른 가지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직 감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다른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더라도 진짜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법, 즉 잘못된 답들이 서로를 소멸시키고 단 하나의 정답만을 남기는 그 메커니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진짜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법, 즉 잘못된 답들이 서로를 소멸시키고 단 하나의 정답만을 남기는 그 메커니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추고 기술의 깊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발전 이전에 냉각된 방과 초전도, 회로, 구글과 IBM과 같은 거대 기업들, 그리고 지금 양자 계산을 둘러싼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 이전에 누군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어디서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것은 논의했습니다. 왜 강력한지도 아니라 그것도 다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양자 컴퓨터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보다 더 많은 가능한 답을 가진 문제를 받아들고 단 하나의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 실제 물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리처드 파인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충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메커니즘의 이름은 간섭입니다. 물 표면에서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두 개의 파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파동의 마루가 다른 파동의 마루와 만나면 합쳐져서 더 높은 마루를 만듭니다. 골이 골과 만나면 결과는 더 깊은 골입니다. 하지만 마루가 골과 만나면 서로를 상쇄합니다. 물은 평평해집니다. 파동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대 위상이 정밀하게 정렬됨으로써 서로를 소멸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간섭입니다. 물결에서 일어납니다. 음패에서 일어납니다. 빛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자 확률에서도 일어납니다. 양자 컴퓨터는 잘못된 답으로 가는 모든 계산 경로가 물 표면에서 마루와 만나는 골처럼 서로를 상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가는 모든 경로는 더 큰 마루를 만들기 위해 합쳐지는 두 개의 마루처럼 서로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계는 모든 가능한 답을 시도해보고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설계 수준에서 잘못된 답들이 계산이 끝나기 전에 간섭 자체에 의해 파괴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나타나는, 즉 큐비트를 측정했을 때 기계가 내놓는 단 하나의 답은 운 좋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자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이 계산 자체의 물리학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거된 후 남은 마지막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답들이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잘못된 답들은 서로를 소멸시킵니다. 상쇄됩니다. 파괴적 간섭이라는 양자역학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현실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누군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산의 물리학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계된 모든 양자 알고리즘이 문자 그대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파인만은 1982년에 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3년 후 도이치는 이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십 년 동안 간섭을 점점 더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94 피터 쇼어라는 수학자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쇼어는 양자 컴퓨터가 어떤 큰 수를 그것을 만들기 위해 곱해진 소수들로 분해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일련의 지침, 즉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일상생활과 중요한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수학적 연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은 현대 세계가 어떻게 비밀을 지키는지 이해하는 순간 명확해집니다. 거의 모든 인터넷을 보호하는 암호화, 당신의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사적인 통신을 보호하며 정부, 군대, 병원, 에너지, 그리드의 기반 시설을 지키는 수학적 계층은 단 하나의 가정에 기반합니다. 그 가정은 두 개의 큰 소수를 곱하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에서 거꾸로 원래의 소수들을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백 자리의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려는 클래식 컴퓨터는 소수를 찾기 위해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38억 년 이상이죠. 디지털 보안의 모든 구조는 이 계산상의 비대칭성에 의존합니다. 한 방향으로는 쉽고 반대 방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쇼어의 알고리즘은 이 비대칭성을 없애버립니다.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쇼어의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이 큰 숫자들을 수천 년이나 수백만 년이 아닌 몇 시간, 어쩌면 몇 분 안에 소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보호하는 소인수분해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가정 위에
50년 동안 구축된 암호화는 투명해지고 깨지기 쉬우며 열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디지털 비밀을 지키는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어는 그 열쇠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열쇠는 아직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자 컴퓨터도 쇼어의 알고리즘을 실제 암호 해독에 필요한 규모로 실행할 만큼 충분한 큐비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존재하고 수학은 발표되었으며 기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쇼어로부터 2년 후인 1996, 연 로브 그로버라는 연구원은 소인수분해보다 더 일반적인 것을 다루는 두 번째 알고리즘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버의 알고리즘은 검색을 다룹니다. 10억 개의 항목이 있는 정렬되지 않은 목록을 상상하고 특정 항목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클래식 컴퓨터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목록의 절반을 확인한 후에 목표를 찾습니다. 즉, 5억 번의 확인입니다. 그로버의 알고리즘은 대략 10억의 제곱근만큼의 확인 횟수로 항목을 찾습니다. 약 31,600번의 확인입니다. 이것은 목록을 더 빨리 이동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인만이 설명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 즉 양자 간섭을 사용하여 정답의 확률을 높이고 모든 오답의 확률을 동시에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목록의 모든 잘못된 항목은 스스로를 상쇄합니다. 올바른 항목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기계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답이 아닌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로버가 만든 비대칭성은 쇼어의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지수적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효율성을 제곱으로 향상시켜 2차 속도 향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검색 문제, 모든 데이터베이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구조를 가진 모든 데이터, 집합에 적용됩니다. 그로버의 알고리즘은 더 나은 공학과 관련 없는 방식으로 이 구조의 발견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는 양자 검색이 고전 검색보다 더 빠르도록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양자 규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현실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 자체의 운영체제에 자신을 맞추고 간섭, 즉 물 위의 파동이 서로를 상쇄하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을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신호를 드러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이 세 부분에 걸쳐 조합된 전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서는 자원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어근남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에서 숨기는 평행 현실의 가지들에서 힘을 얻습니다. 양자 간섭을 통해 잘못된 답들이 스스로를 소멸시키고 정답만이 남는 조건을 만들어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메커니즘들 뒤에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 우주 자체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기계는 정확히 무엇을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를 물리학의 가장 깊고 가장 혼란스러운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물질과 에너지조차도 더 근본적인 것, 즉 하나의 수수께끼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이름은 It from Bit입니다. 이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60년을 이론 물리학의 중심에서 보낸 존 아치볼드 휠러였습니다. 그는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닐스 보어와 함께 핵 분열을 설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과 휴 에버렛과 같은 양자 이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한 세대 전체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경력 말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물리적 현실의 근본에 대해 거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결론은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방정식도 아니었습니다. 세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t from bit. 모든 것. 휠러는 썼습니다. 모든 입자, 모든 힘의 장, 심지어 시공간 연속체 자체까지도 그 기능, 의미, 심지어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어떤 맥락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예 또는 아니오 질문에 이진 선택에 비트에 대한 장치에 의해 유도된 응답에서 얻는다.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정보 이론적 기원을 가지며 이것은 참여하는 우주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휠러는 정보가 우주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이 정보의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주가 정보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에너지, 시공간, 즉 물리적 세계 전체가 더 근본적인 어떤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은 입자가 아닙니다. 파동이 아닙니다. 끈, 장 또는 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예 또는 아니요, 비트. 이것은 정말로 생각하기에 기묘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의심 없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을 견고한 기반으로 정보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를 1차적인 것으로, 원자에 대한 설명을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위가 먼저 옵니다. 바위에 대한 측정이 나중에 옵니다. 하지만 휠러는 측정이 먼저 온다고 말합니다. 바위가 나중에 온다고. 정보가 1차적입니다. 물리적 세계는 충분한 비트가 올바른 구성으로 축적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깊은 층, 숨겨진 기질은 없습니다. 응답들이 현실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과 연결해 보십시오. 만약 우주가 정보로 만들어졌다면 정보를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수준에서 조작하는 장치는 현실을 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만들어진 바로 그 기질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하는 모든 계산은 우주의 정보 직물에 대한 개입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만약 휠러가 옳다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실 안에서 작동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현실 위에서 작동하는 도구입니다. 현실이 예와 아니요, 응답들로 조립되는 수준에서 양자 컴퓨터는 대화에 자신의 응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매우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가 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조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1961년 IBM 연구소의 랄프 란다워라는 물리학자는 정보가 추상적이지 않고 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여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보 비트를 지울 때, 즉 1 또는 0을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알려진 상태로 초기화할 때 당신은 열을 방출합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작지만 측정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양의 열 에너지가 환경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란다워 원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보 삭제 행위는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그 되돌릴 수 없음은 더 나은 공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여력학적 비용을 가집니다. 정보 삭제는 마찰이 열을 발생시키듯이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수십 년 동안 란다워 원리는 직접적인 실험적 검증 없이 이론적 예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비트를 지울 때 방출되는 열의 양은 엄청나게 작기 때문입니다. 실온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 제곱줄 정도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려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를 가진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2012년 물리학자 에릭 루츠가 이끄는 한 팀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실험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집중된 레이저 빔에 의해 생성된 우물에 다닐 미세 입자를 포획하고 그것을 조작하여 정보 비트 하나를 지우고 방출된 열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란다우어의 공식과 일치했습니다. 정보는 무게를 가집니다. 정보는 온도를 가집니다. 정보는 열역학 법칙에 내재된 물리적 비용을 가집니다. 우주에 대한 사실 하나를 지우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정보는 물리적 세계의 설명이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의 일부입니다. 휠러가 1990년에 제시한 직관은 2012년 한 실험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양자 컴퓨터에 연결해 봅시다. 중첩 상태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로 붕괴하기 전에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양자 계산이 고전 계산이 할 수 없는 일종의 가역성에 접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재적으로 란다우어의 열 비용 일부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 계산은 고전 계산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물리학이 허용하는 이론적 최소 에너지 비용에 더 가깝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휠러의 정보 우주를 양자 계산에 연결하는 또 다른 단서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급 이론 물리학 세미나 밖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홀로그래픽 원리라고 불리며 정보와 물리적 세계의 관계가 휠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기묘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990년대에 두 물리학자 헤라르듀이스 어토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는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처음 들었을 때 절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의도된 것 같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의도되었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어떤 공간 영역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정보의 양이 그 영역의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내부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상자의 부피를 2배로 늘리면 담을 수 있는 정보도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입자를 위한 자리, 더 많은 정보. 하지만 홀로그래픽 원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보 용량은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확장됩니다. 어떤 공간 영역 내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모든 정보는 그것을 둘러싼 2차원 표면에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1차적입니다. 이것은 철학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물리학에서 계산되었습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질 때 그것이 운반하는 정보는 내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경계를 표시하는 2차원 표면인 사건의 지평선에 암호화됩니다. 어토프트와 서스킨드는 이 결과를 일반화하여 동일한 원리가 블랙홀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부피 안에 3차원 세계는 그 2차원 경계에 암호화된 정보로 완전히 설명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은 일종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파생된 객체 같은 것. 다른 곳에 암호화된 더 근본적인 정보 계층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정보를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수준에서 조작할 때 그것은 공간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현실의 층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 안이 아니라 공간 아래에서. 계산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들이 나타나는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이 문장은 다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질문은 문명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마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보라면
만약 이 정보가 경계에 홀로그래픽으로 암호화되어 있다면, 만약 양자 컴퓨터가 공간과 시간이 나타나는 정보 기질 위나 근처에서 작동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메커니즘과 이론들은 우리를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으로 몰고 갑니다. 이제 질문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는 진정한 전환점, 그 피할 수 없는 정점이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현실의 구조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 개입의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정점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현실의 구조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 개입의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론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최대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채기 쉽지 않은 특정 종류의 기관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정부 기관이 조용히 8년과 상당한 자원을 들여 공식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지진이 시작됩니다. 이 신호는 역사상 가장 큰 사이버 보안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2016년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한 경연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학자들과 암호학자들을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출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기존 것들의 더 나은 버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요. 쇼어의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없는 수학적 문제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말입니다. 25개국에서 82개 팀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암호학적 노력이었습니다. 경연은 꼬박 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표준은 2024년 8월 1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정부 기관이 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년을 보내고 82개의 국제팀을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 구속력 있는 표준을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경연의 구조에 내포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양자 하드웨어의 상태에 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협이 현실이며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간표에 따라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50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항상 발견할 새로운 대륙, 풀, 새로운 미스터리, 물어볼 새로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무한히 흥미롭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호기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무지의 바다는 우리의 호기심을 먹여 살리는 연료입니다. 이것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등반 자체를 즐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풍경, 모든 새로운 도전은 여정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우주와 맺는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 무한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매일 무언가를 배웁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대화에 참여하면서 당신 자신의 무지의 경계를 조금씩 더 넓혀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양자역학의 모든 방정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속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제시하는 이 위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계속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무한한 등반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 이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세워지고 당신 이후 사람들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지식의 횃불을 든 주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길을 밝히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깨달음입니다. 무한 속에서의 우리의 자금, 무의미 속에서의 우리의 의미 찾기, 단일성 속에서의 우리의 다중성, 그리고 지식 속에서의 우리의 무지. 이 기계들은 우리에게 단지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새로운 빛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철학적 성찰 끝에 아직 답이 없는 아마도 가장 불안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야기를 다음,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 하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안이 되는 믿음일 것입니다. 바로 소통이 일방적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 모든 철학적 성찰 끝에 아직 답이 없는 아마도 가장 불안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야기를 다음,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 하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다른 가지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계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작용, 이 접촉은 단지 일방적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이 아직 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대조로 이끕니다. 힘과 책임.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를 만들기 직전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에게 자연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데 있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힘을 줍니다. 쇼어의 알고리즘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암호화를 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버의 알고리즘은 거대한 데이터 세트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콘트, 재료 과학, 인공지능. 이 기술은 우리 문명의 모든 구석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집단적 지성과 호기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한때 상상만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진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이 성숙해지고 우주의 복잡성과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힘이 가져오는 압도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도이치가 이 기계의 작동이 평행 우주의 존재를 요구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만약 이 계산들이 다른 가지들의 자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무심코 이웃의 정원에서 자원을 훔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쩌면 저 다른 가지들에서는 그 자원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산이 다른 우리의 실험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인지된 현실을 훨씬 넘어설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책임의 영역을 무한한 수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로 존재조차 확신할 수 없는 세계에서 자원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직 어떤 법체계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다루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대조의 비극적인 면은 우리가 이 책임을 질 만큼 성숙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새로 발견된 모든 힘을 먼저 서로에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 창, 화약, 핵 에너지, 각각은 먼저 무기가 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수확하고 나중에 해독하라는 전략은 이 비극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기계의 힘을 지금부터 서로의 비밀을 훔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든 도덕적으로 얼마나 뒤처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장난감 중 하나를 발견했지만 아직 그것으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난감뿐만 아니라 이웃의 장난감까지 부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죄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은 동시에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양자 컴퓨터는 우리를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다음 단계로 이끌 촉매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행동이 무한한 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 신중하고 더 사려 깊고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든 존재의 선을 생각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의를 우리 가족, 우리 국가, 우리 종뿐만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큰 공감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주의 성숙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메테스의 불이 단지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 도덕적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매일 당신의 힘과 책임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한마디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한 행동은 당신의 환경을 해치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규모의 양자 도덕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춤 종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주적 규모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도덕적 이해를 구축할 세대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토론, 당신의 선택이 이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쓸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위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침묵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또한 당신이 볼 수 없는 세계에서 메아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답이 없는 부름입니다. 하지만 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깊은 대조로 이끕니다. 필연과 자유의지, 한편으로는 물리학의 철칙이 있습니다. 우주는 시계처럼 작동하는 결정론적인 메커니즘처럼 보입니다. 빅뱅 이후의 모든 사건은 이전 사건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세스 로이드의 계산하는 우주는 이 생각의 반영입니다. 만약 우주가 컴퓨터이고 우리가 그 컴퓨터의 일부라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당구대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예측 가능한 물리 법칙에 따라 경로를 따르는 공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궤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편안하게 책임을 면제해주지만 동시에 삶을 의미 없는 각본의 반복으로 축소시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역학이 가져온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입자의 다음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입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한다. 이것은 엄격한 결정론의 사슬을 끊는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무작위성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선택도 정말로 자유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색의 해석은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킵니다. 모든 가능성이 실현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동시에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선택이 현실적이고 영구적인 결과를 만든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에 궁극적인 무게를 부여합니다. 어떤 해석을 믿든 양자역학은 뉴턴의 시계 같은 우주에 불확실성과 잠재력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대조의 비극적인 면은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결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캔노, 사실은 우주의 시작에 쓰여진 코드의 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모든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무수한 복사본으로 나뉘는지 아닌지? 이것은 선택한다는 우리의 가장 개인적이고 진실한 경험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결정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 뉴런의 화학 반응의 필연적인 결과인지 묻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자아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을 갉아먹는 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형이고 우리의 줄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소름 끼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대죄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은 동시에 희망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싸우고 시도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상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살 자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는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채택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형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누가 줄을 잡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춤을 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미가 시시포스 신화에서 묘사한 것과 유사합니다. 시시포스는 매일 바위를 언덕 꼭대기로 밀어 올리도록 저주받았고 바위는 매번 굴러 떨어집니다. 하지만 카미는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투쟁 자체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 실존적 춤 속에 있습니다. 당신도 매일 자신의 바위를 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전하는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밉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투쟁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그 바위를 다시 한번 어깨에 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춤추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싸우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희망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환상이든 현실이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힘과 책임, 필연과 자유의지. 이 깊은 생각들은 양자 시대가 가져온 철학적 풍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이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기다리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나 우주나 철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장에서 다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장에서 다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질문은 문을 열지 말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이야기의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를 마지막 대조와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결과 고립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류로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을 몇 초 안에 연결합니다. 아이디어, 문화, 뉴스가 즉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암시하는 현실은 이 연결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다색의 해석이 옳다면 우리는 이 가지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지의 수많은 우리 버전들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 간섭은 이 다른 가지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잘못된 길들이 서로를 상쇄하고 올바른 길이 강화되는 일종의 우주적 투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겉모 존재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고독한 행위가 아니라 거대한 협력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혼자 노래하는 솔리스트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들을 수 있는 우주 합창단의 합창단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깊은 연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깊은 고립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는 실제 인간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현실은 이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다른 가지들과 의식적으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다른 당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과 결코 같은 방에 앉을 수 없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존재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는 역설입니다. 어떻게 우주의 구조가 협력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 의식적인 존재들은 이토록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술과 영혼 사이의 가장 큰 격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연결의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의식의 경계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조의 비극적인 면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연결을 결코 완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주 합창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가 내놓는 정답들은 그 합창단의 존재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다른 얼굴들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음악은 듣지만 오케스트라를 결코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종의 영적 소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의 근원에 이토록 깊은 통일성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이토록 단절되고 조각난 방식으로 경험하는 걸까요? 이것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의 현대판입니다. 우리는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죄수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들이 동굴 밖에 훨씬 더 큰 현실, 수많은 불이 만들어낸 간섭 패턴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진실에 이토록 가까이 있으면서도 결코 완전히 만질 수 없는 데서 오는 깊은 우울함입니다. 하지만 이 대죄도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외로움이 환상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 다른 가지들과 의식적으로 대화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이미 항상 대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직관, 영감, 데자뷰와 같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저 다른 가지들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술작품을 창조하거나 과학적 발견을 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집단적 마음을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창의성과 천재성이 개인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다중 우주로부터의 채널을 여는 행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사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의식의 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군도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이 군도들 사이의 첫 번째 전신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 그리고 당신, 이 연결과 고립의 그물망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도 때때로 완전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순간 다른 가지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느끼는 다른 당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두 감정이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간섭하여 서로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고 단지 숨을 쉬고 있을 때, 단지 존재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우주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위대한 음악에 또 하나의 음표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다른 가지의 다른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메아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당신은 단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한편으로는 우주의 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복잡함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자금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밀들을 풀고 이 기계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종의 잠재력 앞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세계가 가져오는 실존적 어지러움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를 없애고 우리에게 일종의 불멸을 제공하는 위안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정확한 감정은 이 둘의 혼합일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강력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양자 시대의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확실성과 함께 살고 역설을 껴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궁금해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크기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기계의 200초 계산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현실의 가장 깊은 층,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카모어에서 도이치까지,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에버렛의 비극까지, 파인만의 간섭에서 휠러의 It From Bit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림은 더욱 기묘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주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현실이 아마도 정보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평행 세계에 수많은 우리 버전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비밀들을 드러내는 기계들을 만들었고, 이 기계들이 우리 세상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이 길고 철학적인 성찰 끝에 이 모든 정보를 모아 마지막으로 가장 명확하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과학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막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평행 우주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존재의 첫 일, 초의 1, 조분의 1보다 짧은 시간에 원자보다 작은 점에서 자몽 크기로 커졌습니다. 이것을 우주 급팽창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이 믿을 수 없는 팽창의 비밀과 그것이 남긴 흔적을 탐험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